네, 사실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바닥을 찍고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라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었는데 3일 연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오늘은 또 비교적 큰 폭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속절없이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또 팽배해 있습니다. 두려움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의 전망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어요. 예. 컨센서스에는 어느 정도 부합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미국 증시도 안 좋고 우리 증시는 뭐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네. 베어마켓 랠리를 지난 시간에 예상을 네. 해주셨잖아요. 7월 초 정도에 진바닥이 예상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진바닥을 가기까지는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원래 이게 진바닥 잡을 때 많이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인식을 못 하고 가는 네. 거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겠네요. 맨날 목요일 날 나오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한 주만 금요일 날 나오고 다음 네.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목요일 날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제가 오늘 나오는 바람에 좋은 자료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걸까요? 지난번에 우리 왜 나스닥 월봉 그거 네.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40년 만에 그거 종가 얘기했잖아요. 예. 어제 나왔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근데 아까 이제 PC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제 PC 물가 딱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보다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둔화가 됐어요. 그리고 코아 같은 거는 4개월째 둔화가 됐는데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안심을 안 하잖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연준도 지난번에 이제 물가 일시적이다라고 했다가 다 깨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아무도 못 믿어. 확인하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겠어라고 생각하니까 완벽하게 물가 지표가 꺾이기 전까지는 액션을 안 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움직이는 거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근데 떨어지면 또 이번에는 물가 지수가 꺾일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다가 생각보다 대폭 안 꺾이면 다시 떨어지고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요 정도의 상승폭 둔화로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가 확실히 해결되려면 물가 지표가 확연하게 꺾이고 그걸 또 확인하고 시장에 액션을 취하겠죠. 네.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제가 7월 달에 과연 미국에 어떤 이슈가 있는가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날 의사록 있죠. 8일 날 그러네요. 고용 지표 있죠. 네.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있죠.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네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예. 13일 날 16일 날 또 바이든 옛날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네. 중동 순방 있죠. 국제 유가 때문에. 15일 날 소비 판매 있죠. 26일, 27일 날 FOMC 있죠. 28일 날 GDP 있죠. 29일 날 개인 소비 지출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제 PC가 완벽하게 좀 꺾였으면 7월 또 안 봐도 되는데 네. 소위에서 카드에서 카드패를 한 장 더 보고 하겠다라는 심리가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7월 달에 이 큰 어떤 지표가 다 끝나야지만 아마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한 2주 전에 나스닥 한 40년 차트에서 예. 월봉 관리가 안 된 적이 딱 두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2000년도 맞아요. IT 버블하고 예.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렇게 있다고 했죠. 새벽에 나스닥 월봉이 나왔습니다.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하긴 6월이 마무리가 되고 7월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아유 참 안타깝죠. 음봉인가 관리가 안 됐어요. 예. 라인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저 이평선이 무슨 이평선이죠? 저게 이제 제가 라인의 추세 라인 이평선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또 차차 온 시간이 없어서 예. 어쨌든 이게 관리가 안 됐으면 세 번째 관리가 안 된 거예요. 2000년대 초반 IT 버블, 그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사태가 리먼 사태에 준할 만하냐 그건 또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건 생각하세요? 예.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국내 게 너무 중요해서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 2주 전 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 동안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또 꺾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스닥은 주도주에서 좀 이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번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했고 제가 계속 이제 기술적 성장주 좀 당분간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다음에 나스닥
밴드는 지난번에 한 9,700에서 10,000선 얘기했는데 네. 저 10,000선 안 깨질 것 같아요. 뭐 시장은 잘 다행이네요. 모르겠지만 예. 10,000선 안 깨질 것 같고 어쨌든 7월 중에 10,000선 초반은 찍고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지만 예. 제가 연말까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베어마켓 랠리가 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어떤 분이 도대체 베어마켓 랠리가 뭡니까 대표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 이번에 지수를 찍고 올라가더라도 다음번에 또 이번 저점을 다시 깨는 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막 뭐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나 아니면 IT 버블 때처럼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아마 이번 베어마켓 랠리가 연말까지 나오면 잘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하고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월봉도 관리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은 조금 더 부담스럽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약세장 속에 그래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이신데 그래도 한 월요일까지 3일 연속 코스피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신용 잔고가 약간 더 늘어났다 이런 걸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오늘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또 다시 반대 매매 더 크게 나오진 않을까 걱정인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예. 그 이제 제가 하루를 더 늦게 하면서 데이터를 다 정리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한번 준비한 거 보세요. 지금 개인 신용 잔고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3조 8천억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천억까지 올라왔다 3조 8천억까지 줄어들었는데 최근 이틀 동안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요. 이거 안 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동장세에서 신용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 어쨌든 3조 8천억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는 마무리됐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의 로스컷 그거는 이제 6월 반기 수익률 관리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6월 30일 끝나버렸죠. 그렇죠. 놓쳤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끝났습니다. 근데 뭐가 지금 하나 있는가 하면 CFD 매매가 있어요. 네. 요게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거 공부한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한참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구조가 예. 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증권사마다 다 데이터 잡아서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 레버리지가 2.5배에서 8배까지 쓸 수 있어요. 8배. 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예. 8배까지 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2,400선, 2,500선에서 CFD 레버리지를 8배, 7배, 6배 쓴 거는 지난번 떨어지면서 다 나가버렸어요. 네. 반대 매매가. 근데 문제는 가장 많은 게 2.5배에서 4배짜리 레버리지는 그 정도 떨어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떨어져야 반대 매매 물량이 그렇죠.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오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반대 매매를 해서 먹겠다라는 하나의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시장이 무서워서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반대 매매 나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CFD 매매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개인의 신용 매매라든지 증권사의 로스컷은 끝났고, 그 CF 매매 중에서 CFD 반대 매매 중에서 6배짜리에서 8배짜리는 거의 다 나간 것 같고요. 2.5배에서 4배짜리가 예. 지금 남아 있는 거. 요게 이제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잘 안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 또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중소형주가. 요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장세인가 하면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거든요. 그게 어떤 말이에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금융 장세는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유동성을 처음에 풀 때 네. 이제 막 유동성으로 막 올라가는 장세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실적이 되는 종목만 올라가는 게 실적 장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막 이제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역금융 장세라고 합니다. 네. 역실적? 역금융 장세. 역금융의 그러니까 유동성. 유동성에 대한 반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유동성을 막 이제 줄이게 되면 그때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냐니까 하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못 가요. 즉 뭐냐면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켓쉐어가 뛰어난 기업이라든지 우량 네.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건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아무리 중소형주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소형주의 그 종목들이 올라간 것만 보지 말고 실적이 안 좋거나 우량하지 못하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실적 장세에서는 많이 빠진 중소형주가 빨리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생각이죠. 예. 왜냐하면 이번 주에 월스트리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굉장히 큰 기업이 하나 더
무너져야 바닥이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이제 그때는 금융주였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은행들이 재무가 탄탄하기 때문에 네. 제조업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재무가 안 좋은 중소형주는 네.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자율반등 될까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금융장세나 실적장세에서 가능한 네. 얘기고 역실적 장세는 안 되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역실적 장세잖아요. 그래서 CFD-BM의 남은 거하고 역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 빨리 올라올 거다. 특히 중형주가 패닉 셀링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이죠. 그래서 중형주라도 이제는 종목을 잘 가려야 된다는 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실적 좋고 예. 마켓시어가 뛰어난 대체할 수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맞죠. 이거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그 경쟁자가 많고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러겠죠. 독보적인 기업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가려지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우위인 종목하고 우위였는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경기 침체에도 잘 나왔다 이러면 넘버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지수 밴드는 2200선 후반에서 한 2700선에서 2600, 제가 지난번에 2700선에서 2800선까지 네. 봤는데 800선 힘들 것 같더라고요. 연말까지. 그래서 한 2600선 후반에서 2700선 한 중반 정도까지만 올라가니까 지금 6개월 남았는데 네. 400포인트 올라가는 거니까 얼마나 천천히 올라가겠어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이런 장은 저도 심화될 수 있다. 종목 차별화가 심화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방산, 친환경, 네. 재생에너지, 에너지, 인프라 투자 이런 쪽을 계속 봐주는 거지. 성장주는 저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싸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자꾸 제가 패닉 셀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패닉 셀링이 나와야지만 뭐 지수가 뭐 급등하죠, 뭐 급반등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유동성을 공급하면 패닉 셀링이 나와요. 네.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올해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21조를 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15조, 삼성전자 우선주가 1조예요. 그럼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6조 6,400억이에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전체 올해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샀던 종목이 금액이 21조인데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두 종목 산 비중이 76.4예요. 예. 그러면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그럼 우리 앵커께서는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패닉 셀링으로 팔겠어요? 손절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패닉 셀링이 버텨야죠. 나옵니까? 이거 말이 예.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무서운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아마존 얘기도 했지만 네. 더 좀 무서운 거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두 종목만 안 올리고 만약에 2,700까지 올린다면 이 올해 샀던 개인 투자자들의 76.4%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그게 시장을 제가 본 적이 가능할까요? 없어요, 예. 지금까지.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패닉 셀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네. 거죠. 제발 부탁드리는데 앞서 여러분들 얘기도 했지만 성장주는 이번에 올라올 때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어 마켓 랠리는 7월 초순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시원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